나는 왜 항상 만만하게 보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성격을 탓합니다. 너무 착해서, 너무 소심해서, 성격이 약해서.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심리적 메커니즘, 관계의 권력 구조, 그리고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생존 본능까지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호구 잡히지 않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본질, 그 깊은 곳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 사무실. 모두가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유독 한 사람의 책상 위에만 서류가 하나 더 올라옵니다. 건네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입니다. 받는 사람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습니다. 지만 속은 다릅니다.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러지?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아듭니다. 이런 장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하루 속에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의 순간에 찾아오는 특유의 신체 반응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머리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가슴이 먼저 조여옵니다. 상대가 실망할 얼굴이 떠오르고 관계가 어색해질 상황이 미리 그려지고 결국 입에서 나오는 건 알겠다는 대답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심함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갈등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충돌 자체를 위험 신호로 인식하는 뇌의 반응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그 두려움이 거절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은 높은 공감 능력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공감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 방향입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너무 잘 읽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처리합니다. 마치 자기 안에 감정의 레이더가 있는 것처럼 항상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스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감정은 뒤로 밀립니다. 내가 불편한 건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지금 이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자. 이런 선택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쌓입니다. 세 번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이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자기 존재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상대가 실망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거절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가치의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는 순간 사라질 것 같은 게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들으면 만만하게 보이는 건 전부 본인의 심리적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만함은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고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구조가 있습니다. 다시 한 가지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회의실.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그 의견을 가로채듯 자기 말로 바꿔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기 생각이었던 것처럼. 회의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처음 의견을 낸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만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내 아이디어인데. 하지만 그걸 지적하면 옹졸해 보일 것 같고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서 그냥 넘깁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속권력 역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주먹을 쥐지 않아도 아주 미세한 신호들로 상대를 밀어내고 자신의 자리를 넓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짝 끊어버리는 말, 은근히 깎아내리는 농담,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 사람의 공을 슬쩍 가져가는 행동.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큰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물이 돌을 깎듯이 상대의 자리를 줄여나갑니다. 더 교묘한 건 이 과정이 쌍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밀어내는 쪽은 자기가 뭘 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저항이 적은 사람을 향해 자신의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반대로 밀려나는 쪽도 자기가 밀려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어라, 내가 왜 이 위치에 있지? 이걸 심리학에서는 관계 내 역할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관계에서 한 번 정해진 역할이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 양보한 게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됩니다. 처음에 한두 번 들어준 부탁이 어느새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너의 갑자기 그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이 반응이 다시 그 사람을 원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직장에서 특히 이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현상. 참고 맞춰주는 사람이 팀워크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아이러니. 이 구조 안에서는 만만한 사람이 계속 만만한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시스템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존재하는 걸까요? 여기서 시선을 훨씬 더 먼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수만 년 전 인류가 초원에서 무리를 지어 살던 시절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드넓은 초원 위에 수십 명이 함께 모여 삽니다. 식량을 구하는 것도 맹수로부터 몸을 지키는 것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환경에서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하나의 강력한 본능을 발달시킵니다. 무리에 소속되어야 한다.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유지하고 집단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 이 본능이 우리 DNA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리에서 쫓겨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실제로는 아무 위험이 없는데도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이 경보를 울립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충동이 밀려옵니다. 거절을 못하는 순간, 불편한데도 웃어넘기는 순간, 그건 성격이 약한 게 아니라 수만 년간 이어져온 생존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화적 층위가 하나 더 얹어집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특히 조화와 겸양을 높은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 미덕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 성숙하다고 배웁니다. 이 가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사회를 부드럽게 유지해온 중요한 윤활유입니다. 문제는 이 가치가 특정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될 때 발생합니다. 나는 계속 양보하는데 상대는 전혀 양보하지 않는 관계. 나는 계속 배려하는데 상대는 그 배려를 당연하게 소비하는 관계. 이때 겸양은 미덕이 아니라 착취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현상의 뿌리는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생존을 위해 집단에 소속되려는 진화적 본능이 있고 그 위에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학습이 얹어 있고 가장 바깥에는 개인의 경험에서 형성된 심리적 패턴이 있습니다. 이 세 겹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이는 걸 단순히 성격 탓으로 돌리는 건 너무 단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따라오다 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만만하게 보이는 건 본능이고 문화고 심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특성을 다시 나열해보면 공감 능력이 높고 갈등을 회피하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특성들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빼내서 다른 맥락에 놓아보면 어떨까요? 공감 능력이 높다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등을 회피한다는 건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능숙하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다는 건 조직에서 사람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특성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사회에서 매우 귀한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 능력이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세밀하게 읽으면서 정작 자기 감정은 무시합니다. 타인의 경계선은 존중하면서 자기 경계선은 세우지 않습니다. 그 불균형이 문제인 겁니다. 진짜 변화는 이 능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조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타인에게 향하던 레이더를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놓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편한가? 이 상황에서 내 감정은 어떤가?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하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타인의 부탁 앞에서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 잠깐 멈추게 됩니다. 불편한 농담 앞에서 반사적으로 웃던 입꼬리가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전부입니다. 거창하게 따지거나 분노를 터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멈추는 것,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짧은 간격 안에서 자기 감정을 확인하는 것, 이게 경계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경계선이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소진되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참고, 그 다음에는 지치고, 마지막에는 관계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반면 경계선이 있는 관계는 서로의 영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존중이 생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현상은 한 사람의 약점이 아닙니다. 진화가 남긴 흔적이고 문화가 빚어낸 습관이고 관계 속에서 굳어진 역할이고 동시에 그 사람이 가진 깊은 공감 능력의 그림자입니다. 이 모든 층위를 이해하고 나면 자신을 탓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이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타인만을 위해 쓰던 그 섬세한 감각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쓰는 것, 그게 만만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만만함 안에 숨어있던 진짜 힘을 꺼내는 길입니다. 만만함은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주면 그건 오히려 이 거친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힘이 됩니다.